저는 연천의 모부대에서 K4 분대장으로 복무했었습니다. 단언컨대 이 썰을 들으시면 없던 분노가 차오를 겁니다. 약간 골목식당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가? 당시 아직 기상하려면 한참 남은 새벽 3시 40분 갑자기 방송과 함께 사이렌이 울립니다. 배대장은 직접 지시한다. 방금 땡땡 GP 주소의 미확인 거수자 직인 및 발포가 확인되었다. 전 병력은 즉시 전투 태세에 들어간다. 다시 한번 전파한다. 이건 실제 상황이다. 전 병력은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 방송이 울리고 곧 생활관의 불들이 켜지면서 사수가 치장물자 분류를 제외하고 즉시 군장과 화기만 들고 연병장으로 내리시랍니다. 병장들은 허겁지겁 군장을 싸고 곧 소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분대장들 와봐. 야 이분대장 바로 화기거치에서 땡땡산 진지로 분대 통솔해서 부소대장하고 이동해. 저는 바로 분대원들을 데리고 진지로 향했습니다. 순간 얼어붙은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저녁도 2달밖에 남지 않은데 이게 뭔 일인지. 아무리 짬밥을 많이 먹어도 이런 상황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분노 유발주의. 저는 진지에 도착해 분대원들과 진지에서 화기를 거치하고 분대원들과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부소대장은 저희를 내려주고 곧바로 부대로 갔습니다. 대기한 지 한 이틀이 지나니까 배가 고픈지 아픈지 착각할 즈음 보급 차량이 와서 전투 식량들을 나눠줬죠.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으며 늦었지만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급 박스 안에 전투 식량 4일분과 999K, 배터리 3개, 물 1박스가 들어있었습니다. 4일 동안 전투 식량만 먹으니 정말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1, 2식단 나눠진 것도 아니고 2식단만 들어있었습니다. 와 이건 좀 토 나온다. 으아. 대기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999K는 4일째 되던 날 이미 방전이 되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터리 및 전투식량 보급을 요청했습니다. 대기한 지 6일이 됐습니다. 야 이게 그냥 한 줄 지나서 그냥 4일이 됐습니다. 6일이 됐습니다. 여기서 24시간 동안 부대원들하고 계속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진지에서 계속 대기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전투식량은 다 동이 났고 우리는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보급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급하고 전투식량 왜 안 줘? 보급 왜 안 줘? 야이씨. 요즘 콜 오브 듀티도 하늘에서 보급을 줘. 씨. 게임도 보급을 주는데 실제에서 보급을 안 주면 어떻게 미친. 이건 들고 일어날 감이. 이건 내가 봤을 때 진지해서 그냥 저 대기 안 하고 그냥 총 들고서 다시 백으로 돌아와도 할 말 없어. 이거는 간부들이 6일째 됐는데도 보급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란 말이야. 대기한 지 10일째 되었습니다. 뭐? 보급 차량 안 왔어? 다시 배가 고파 전부 넋이 나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보급 차량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대원들은 10일째 씻지도 못하고 거지가 되었고 결국 저는 교대로 진지 아래에 있는 개울에 가서 씻는 걸 허락하고 저 또한 그곳에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 겨울이었어? 게다가? 와 겨울에 밥도 없이 4일 동안 있었다고? 아니 난방은 어떻게 했어? 배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다리 사이 그곳이 동서남북으로 찢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분대원 절반이 감기에 걸려서 격리 텐트를 따로 쳤습니다. 분대장으로서 근데 최선을 다했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추위를 버티다 못한 분대원들이 저에게 불을 피우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 또한 참다 못해 야전에 불을 피우고 대기했죠. 대기한 지 11일. 분대원들은 정말 굶어 죽을 것처럼 실려갈 위기로 보일 때쯤 차량이 올라왔습니다. 아 드디어 보급이구나 라는 생각이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는 행보관과 중대장이 와서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상황은 10일째 이미 끝났고 행정개원의 실수로 저희는 본래 5일차에 받아야 했던 보급을 받지 못하고 잊혀져 있었습니다. 화가 부글부글 끓지만 저는 참고 화기와 군장을 싣고 같이 따라온 운전병 아저씨에게 담배를 얻어피고 막사로 향했습니다. 야 사람도 좋다. 나 같으면은 뛰어가가지고 하긴 5일 동안 굶었으니까 뭐 힘이 있겠냐. 나였으면 한 끼 먹고 한 끼 먹자마자 그 힘으로 갖다가 짬통에다가 대가리 거꾸로 갖다가 심었다. 내가 진짜 애들이랑 같이 발 잡고서 짬통에다 넣었다 뺐다 한 40분 했을. 죽여야 돼. 복귀를 하니 저희는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막사에 복귀하니 부대원들은 이미 전날에 다 씻고 충분한 취침 후 총기 수입과 공용화기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일 본래 샤워 후 취침, 휴식을 취할 줄 알았던 저는 중대장의 지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샤워 후 바로 화기 정비와 금일 위병소 근무 투입을 해야 하는 분대원을 투입시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근무 투입하는 친구 2명은 전날 감기에 걸려 누워있던 병자였습니다. 4일을 굶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저희에게 화기 정비와 근무 투입이라뇨.
아니 애들이 이미 하루나 더 진지해서 대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근무 투입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없어서 어제 너희 야간 근무를 다른 분대에서 대신 투입했는데 뭐가 불만이야? 주간 근무로 바꿔주는 것도 혜택 아니야? 와, 이러니 장교들이 총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런 장교가 어딨어, 간부가. 미친 거 아니야? 뭐가 불만이냐는 말 한마디에 저는 꾹 참고 애들을 투입시켰습니다. 와, 너 진짜 생각해보니 이 끼는 말이 통할 가 아니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저희가 하루 대기를 더 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이후 중대장 이후의 언행에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즉시 중대장과 행보관 보급계원은 대대장실로 내려왔습니다. 야! 니들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안 해? 그리고 중대장! 너는 조금 있다가 대대회의에서 따로 얘기하잖아. 곧 대대장님은 위병소 투입에 대해 했던 후임들을 불러서 사과를 하고 저희에게 하루 전투 휴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행보관은 경고를 받고 중대장은 보급계원은 기무대에서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이다. 이후 여담이지만 저는 대대 전설이 되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이후 대대 전체에 대대장 마음의 편지를 실시하고 대대장실 앞에 대대장 편지함이 생겼고 그로 인해 대대 내에 있던 병사들의 간부를 향했던 불만사항은 다 터져나왔고 일부 병사는 평소 자기를 갈구던 중사가 불법 토토를 하는 것을 알고 신고하기도 했죠. 좀 두서가 없긴 했지만 폰으로 적다 보니 오타도 있고 띄어쓰기가 틀렸으니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야, 진짜 와, 나는 분노 유발이 될 거라 그래서 에휴,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지 한참 됐는데 뭐 분노가 유발되겠어 그랬는데 감정이입하고 보니까 미친놈 될 것 같다. 와, 진짜. 야, 저걸 근무 투입시킨 중대장은 도대체 무슨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니 지가 근무를 안 서봐서 그래. 그냥 그 탁상공론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서류 정리만 처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네가 거기서 그러고 기무대에서 조사받고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야. 이 중대장 너 나한테 걸렸으면 뒤졌어. 넌 아주 넌 나 6번에다 찔렀어. 넌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야, 저거 완전 개 5일 동안 뭐 보급 안 간 거 그거는 행정개원 이 개놈이 뭐 제 가라보고를 했던지 뭐 개짓을 했다 치자. 하루 복귀를 안 한 거는 그러면은 일석전부터 뭐 했어? 인원 파악 안 해? 개무능력한 거야. 이거는 능력이 없는 거야. 장교를 하면 안 되고 간부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애들은 기무대에서 뭐 무슨 징계를 하고 그럴 게 아니라 바로 잘라야 돼. 그냥 간부로서의 그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병사보다도 못한 개 패급도 안 되는 애들이야. 저런 애들은 아예 사람으로서 사람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네가 무슨 병사보다 나은 무슨 윗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고 자빠졌어. 네가 뭔데? 너 군대 못 가. 너 병사로 갔으면 정신 이상으로 너 뒤져 아주. 아, 제가 좀 화를 내서 죄송한데 진짜 5일 동안 밥도 못 먹고서 그 진지에서 애들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감기 걸리고 막 진짜 진지에서 불 지피는 거 상상이나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춥고 그랬으면 쟤네가 5일째 버티다 저랬겠어. 진짜 불쌍하다. 아, 너무 제가 이제까지 썰랑썰레 본 것 중에 가장 빡치는 말도 안 돼. 적도 아니고 아군이 이렇게 한 거에 빡치는 건 정말 처음이네. 아군이 이러니까 아군이 이런 것 때문에 더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더 빡치네. 와. 아, 물론 이렇지 않고 진짜 간부, 진짜 장교, 진짜 지휘권자처럼 행동하고 지휘권자의 역량을 갖추고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군 통수권자로 이렇게 뭐 무슨 지휘관으로 막 이렇게 있고 이러면 그 바로바로 조사해서 잘라버리고 그냥 사회로 다른 일 시켜야 돼요. 사회에 환원시켜서. 군대에 있을 인재들이 아니에요. 인재도 아니고 군대에 있을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형의 썰랑썰레 들으면서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역한 지 거의 10년 다 돼가는 제 군생활 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근무했던 대대 인사개원이었어요. 인사 업무가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병사와 간부의 휴가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매달 20일쯤 되면은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는 다음 달 휴가자를 취합해서 정리하느라 새벽 2시, 3시까지 업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이 행정개원들이 참 일이 많아요. 밤을 자주 새죠. 커피 달고 살아.
문제는 제 사수가 매우 불친절해서 업무에 대해서 대충 알려주고 지난 공문을 보고 배워라 하는 식으로 해서 맨땅에서 헤딩하는 식으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제가 1병 말쯤 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휴가죠. 휴가의 종류가 정기 휴가가 있고 포상 휴가가 있는데 포상 휴가에서 오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전 사수가 포상 휴가증을 돈을 받고 팔아왔던 거였죠. 인사 담당관, 전역이 2년 남은 원사였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포상 휴가 발행 파일에 비밀번호를 병사에게 인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통 A4 용지 한 장에 10장 나오는 걸 뽑아다가 이쁘게 오려서 4, 5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타중대 아저씨들에게 몰래 팔고 다녔던 거였습니다. 그는 이미 전역한 상태였죠. 그런데 배대장님께서 포상 휴가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포상 휴가증을 전부 회수하고 마일리지 제도라는 걸 도입하시게 되었죠. 마일리지 제도는 휴가증을 모두 회수해서 개인이 아닌 중대 혹은 대대 차원에서 병사의 휴가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마일리지 제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각 중대에는 엄청난 포상 휴가증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지옥도가 열렸습니다. 제가 업무 외에 담배를 피러 갈 때, 화장실을 갈 때, PX를 갈 때, 식당에 갈 때 혹시 대대 인사 아저씨? 저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받았고 영문을 모르는 저는 그제서야 제 사수가 포상 휴가증을 팔고 다녔던 악마 새끼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장당이겠죠? 하루당이 아니라? 하루당? 포상 휴가 하루당 4에서 5만원을 받고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4박 5일은 25만원 뭐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야? 포상 휴가증의 가격이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대나 연대 행사가 많을 때에는 가격이 3만원 중반대까지 싸진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저는 야발거리며 그 포상 휴가증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결국 160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양의 위조된 휴가증을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론 휴가가 잘린 사람들도 있고 몇몇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져서 휴가를 다녀왔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휴가를 나간 사람들을 기록해놓은 엑셀 파일을 보니 제일 휴가를 많이 나간 병사는 최고 120일까지 나간 사람이 있었죠. 부산에서 최전방까지 왔던 그 영약한 사수새끼는 지금 뭘로 먹고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너셀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이 뒤에 크로마키입니다. 가끔 제 눈이 이상하다 그러시는 분들 이거 크로마키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거 그러면은 범죄 아닌가요 이거? 이거는 3만원씩 쳐도 최소 480만원 한 5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고서 권력 남용도 아니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공문서 위조? 이거는 일반인이어도 군대에서 생활했던 거 쳐서 깜빵 가지 않을까 싶은데 군대에서 쓰는 문서도 공문서로 봐야죠. 군문서라 그러네? 야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써있지는 않지만 아마 윗선에서 이미 보고받아서 알게 되었고 헌병대까지 연락이 들어갔고 뭐 이렇게 됐으면은 뭐 알아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됐겠죠. 지금 이분도 개원이라 그러면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간부들이랑 뭐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담당 개원이셨던 분이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는지가 의문스럽네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은 충분히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간부들끼리 위아래에서 계속 보고가 오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봤을 텐데 덮였나 아니면 뭔가? 제가 이 써랑썰레를 하면서 많은 군부대 진짜 여러 가지 그런 군 병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그 썰로 푸는데 휴가 많이 나오고 싶고 사회랑 좀 밀접하게 자주 나와서 생활하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제일 먼저 카투사 가시고요. 그러니까 현역 기준입니다. 카투사 가시고 카투사 안 되겠다 싶으시면 공군 가세요. 공군 뭐 한 달도 아니고 뭐 주마다 나오는 것 같던데 공군이 군 생활이 조금 더 길죠. 몇 달 더 긴데 몇 달 더 긴 대신에 휴가가 한 3배 정도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휴가가 일반 그 육군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훈련이 5R2 맞나요? 5R2라고 하는 그 부대가 적군에게 습격당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라든지 폭파당하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서 방어하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많이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가장 내무 생활이나 그리고 휴가 나오고 이런 거가 조금 그래도 여유로운 건 공군이 제일 여유로웠지 않나. 그래서 공군 썰들 보면은 육군은 이해할 수 없는 썰들 개 많아요. 육군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것도 있고, 심지어 공군에서 제일 안 좋다고 하는 게 헌병대 가는 건데 그 장갑차 타고 근무수인데요. 근데 그 장갑차 타던 친구였는데 썰랑썰레에 나와 있습니다. 간부랑 연애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결혼했다는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뭐 그게 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그런 판타스틱한 일들도 있지 않나. 공군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괜히 육군 지원해서 가셔가지고 휴가를 너무 많이 바라지 마세요. 육군은 휴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대에 가면은 보직이 되게 많거든요. 단임지라는 애들도 있고 막 뭐 PX 병도 있고 밥 만드는 애들 TO 모자라서 밥 만들러 나가야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여튼 뭐 깍새도 있고 뭐 당구장 관리병부터 뭐 PC방 관리병 뭐 오락실 관리병 별의 이상한 것들이 다 있는데 거의 관리해야 되는, 자기 주특기 말고도 그걸 관리해야 되는 다른 병과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병과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면은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휴가 같은 것들을 챙겨주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동안 뭐 휴가 3박 4일을 주겠다, 뭐 4박 5일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일러 관리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거고 TO가 그런 거 말고. 여튼 그런 거라서 저도 포상휴가 많이 나오려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집체교육 가서 교육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했었거든요. 저도 한 보직이 한 5개 됐어요. 죽어납니다. 휴가고 나발이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육군, 휴가 빨리 가고 많이 나가고 싶은 사람 공군.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해드릴 썰은 저의 병장 때 기록입니다. 제 몸은 계속 스트레스로 네 몸이 망가져가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냈고, 처음에는 단순히 밥을 먹을 때 속이 좀 불편하고 점점 속이 더 더부룩해지더라고요. 저는 늘 난 젊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호를 무시했죠.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니 그날따라 유독 배가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배탈 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변기를 봤는데 하얀색 변기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치질인가? 라고 생각했고, 일을 처리하고 나왔는데 매번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혈변의 양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하혈까지 하게 되면서 피가 속옷에 묻어나오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야, 처음에 피 나올 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출근을 하여 동시에 예비군 중대장님께, 중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요 며칠 혈변을 봤습니다. 점점 양이 많아지고 오늘 아침에 속옷에까지 묻어나와서 군병원에 알아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중대장 차 타고 군병원 가서 진료받았습니다. 군의관, 왜 그게 문제지? 혈변을 보고 있는데 한 5일 정도 됐어요. 혈변? 피 색깔이 어떤데? 새빨간색입니다. 피의 양은 꽤 많습니다. 변기 전체가 물들 정도로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치질이야. 피가 빨갛다는 건 장이 이렇게 있잖아. 똥구멍이랑 가까운 쪽에서 생긴 치질이라 피가 막 나오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래, 약 줄 테니까 약 잘 먹고 가서 관리 잘해. 그러면 괜찮아. 관리 잘해. 그렇게 군병원에서 타온 약을 몇 날 며칠 꾸준히 먹었지만 전혀 호전이 없었죠. 사건은 제가 예비군 중대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혈변을 받고,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배가 조금 불편하고 더 아팠던 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고, 전 단순히 배가 아프다는 생각에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일어나려는 순간 제가 지금껏 느껴보지도 못했던 통증이 순식간에 배에 올라왔습니다. 악! 전 배를 부여잡고 악소리에 놀란 후임에게 중대장님을 좀 불러와달라고 말했죠. 중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특수병장 쓰러졌습니다 라는 소리에 중대장은 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중대장실에서 뛰어나왔고, 배를 붙잡고 쓰러져 있는 저에게 연신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결국 중대장님은 그런 저를 붙잡고 예비군 중대 근처에 있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줄어들지 않는 통증에 계속 배를 붙잡고 울다시피 하며 배가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만 얘기하고 있었고, 그런 대화를 듣던 중에 옆에 계시던 중대장님께서 특수병장이 며칠 전에 군병원에 다녀왔는데 혈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혹시 그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고, 의사는 네? 혈변이요? 환자분 혈변 봐요? 라고 묻더군요.
그 혈변이란 이야기 한마디에 의사와 이야기하시더니 검사를 이것저것 더 해봐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내시경이 끝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잔뜩 심각한 표정으로 저의 내시경 촬영 모니터를 보여주시더군요. 이게 투수시 위고 이게 12장이고 이게 장이에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라고 하며 보여준 곳은 정말 큰 혹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오고 있는 게 보였죠. 아, 여기 중에 여기는 우리가 조직 검사하려고 뜯었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혹이 조금 너무 커. 네? 이게 지금 7cm가 넘어요. 7cm? 이게 이소성 췌장이라는 건데 췌장 조직이 12지장의 기생에서 생기는 건데 혹시 암인가요? 그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지만 근데 이렇게 크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선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이게 12지장 전부를 잘라내야 되는 수술이거든. 네? 12지장을 절제하고 위에서 대장으로 연결해야 되는 대수술이야. 난 12지장 전부를 절제해야 되고 12지장이 없이 평생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우선 네가 이번 일처럼 통증이 자주 오게 될 거고 그땐 참지 말고 이거 처방전 쏠 테니까 이 약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종이를 내미더군요. 마약성 처방전. 진통제구나. 마약성 진통제. 개센 진통제네. 다음 주에 조직검사 결과 보면서 이야기하자.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고 더 이상 할 검사가 남아있지 않아 그날 퇴원을 하였죠.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조직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드수야, 다행이야. 악성은 아니야.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수술은 해야 되는 거 알지? 아, 네.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선생님 혹시 약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이야기 너무 힘들어요. 목에 이물감도 생기고 숨쉬는 것도 힘들고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돼서요. 너 초음파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시며 앞에 있는 간호사에게 특수 환자 지금 초음파 좀 받을 수 있게 해줘요 라고 얘기했죠. 전 뭐지? 뭔 일이지? 하고 초음파실로 갔고 잠시 후 혹이 있네. 여기가 갑상선이라는 데인데 여기 혹이 있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날 저의 이소성 췌장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다가 전 갑상선에 혹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언제가 가능하죠?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게 병원에 갑상선 조직검사를 3일 후에 받기로 예약하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는 3일 내내 제대로 된 잠과 식사를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갑상선 검사를 받기로 한 당일 아침에 예비군 중대장님께 잠시 병원에 다녀온 뒤 출근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군복을 입고 병원으로 갔죠. 초음파실에 누워있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막 나오더라고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분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라고 저를 안심하려고 노력시키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10분 동안 초음파 검사기로 제 목 주변에 혹을 여기저기 눌러보시더니 투수야 이제 조직 검사를 할 건데 절대 침 삼키면 안 되고 조금 아파도 긴장하지 말고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좀 아프다라고 하면은 진짜 아픈 건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투수야 조금만 참아 알았지? 라고 하시면서 전 눈을 질끔 감으며 참으며 기다리고 있으니 작은 주사기를 들고 와서 제 목에 찌르는데 그런 작업을 7번 8번 7번 8번 와 7번 8번을 꽂아 와 쉣. 의사 선생님께서 자 투수야 잘 참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와야 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일주일이 길고 또 길었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은 어떻게 가더군요. 일주일 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준대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준대장님 저 오늘 갑상선 조직검사가 나옵니다. 그래 몇 시에 나오는데? 11시에 예약돼 있습니다. 근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 혼자 가기가 너무 두려운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준대장님은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래 같이 가자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11시가 되어 병원에 도착하게 되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투수야 네 암이라고 판정이 나왔어. 제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모니터를 보고 있자 의사선생님께서 중대장님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유두암으로 의심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준대장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넋이 나간 채 의사선생님께 여쭤봤죠. 심한가요? 크기가 0.6 정도 되는데 전이 위험이 있어. 전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수술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결정해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준대장님은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투수야 오늘은 이만 들어가라. 부모님하고 잘 상의하고 결정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병원에 다녀왔어요. 수술해야 될 것 같대요. 그래 저는 좀 쉴게요.
결국 전역을 한 달 남겨두고 군 전역 후 수술을 할 거라고 생각도 잠시 하긴 했지만 하루하루 암이라는 공포와 싸우면서 제가 가진 힘이 역부족하다고 느끼고 의사 선생님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군대 전역하기 한 달 전 그렇게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지 않았으며 다행히 지금까지 갑상선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갑상선 저하증이 여전히 계속돼서 신지로이드를 여전히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라고 사라진 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겠죠? 여러분 제가 평균 나이대가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되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 병을 무시하고 있던 분들은 반드시 굉장히 큰 병을 다시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시경 하는 거 하나 무섭지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내시경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내시경도 잘 받고 몸 관리 잘 해야 돼요. 예. 심지어 내가 그냥 타고 다니는 그냥 소모품인 그런 자동차들도 틈이 나면은 정기검사하라고 문자가 오고 그러면은 가서 정기검사를 받는 판에 내 몸뚱아리가 20대 초고 그렇다고 해서 무적이 아니거든. 본인이 귀찮은 것도 있고 무서운 게 있겠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전에 북한인과 같이 그 며칠 동안 기차에 있었던 그 썰 뒷얘기래요. 우이 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너무 오랜만에 글 쓰는 청자입니다. 제 전 그린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북한인과 합숙했던 썰을 너무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매일 썰 하나 더 풀어야지 하다가 이제야 풀게 되었네요. 지금도 GOP에서 모범 택시 탄 썰 들으면서 썰 쓰고 있습니다. 이번 썰 역시 저의 비행기를 안 타고 유럽 여행 중에 일어났던 썰로 자세한 건 개보건님 유튜브에 있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북한 사람과 합숙한 썰 참고해주세요. 이번 썰은 제목과 같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러시아 도착했구나. 때는 일주일 동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드디어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저희는 열차의 여러 변수로 인해 새벽 4시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도착 시간은 저녁 10시였습니다. 근데 무려 7시간이나 연착이 된 거죠. 우리나라였으면 난리 났을 텐데 7시간이면 일정 다 꼬였지 이거. 이때 저희 멤버로는 원래 같이 여행을 출발했던 일행 4명이 추가적으로 열차 내에서 만나서 친해진 한국인 형 1명까지 총 5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열차에서 알아본 결과 같은 호텔에 예매하여 모스크바에서 일정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예상과 달리 아무 교통수단도 없는 모스크바 한복판에 새벽 4시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썰이 시작됩니다. 대충 이때 당시의 상황. 이거 한국인이다. 이만 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한국인이야. 4시 13분인데 백야라서 하늘이 하얀색이야. 백야가 뭐냐면은 극지방은 해가 안 져요. 극지방은 각도가 딱 맞으면 해가 안 지거나 아니면 해가 질라다가 다시 뜨다가 해가 질라다가 다시 뜨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누가 봐도 관광객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있어서 일반적인 택시를 타지 않고 Get라는 어플을 이용합니다. 이 어플의 경우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자동 계산되고 금액이 선결제로 결제되기 때문에 바가지 쓸 일도 없고 기사님들도 대부분 안전이 보장된 기사님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희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도착 시간이 4시였고 이때 이 어플을 사용하면 기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저희는 기차역 앞에서 20분 동안 기다리면서 어플을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There's no driver nearby. 니네 주위에 드라이버가 없어.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약 10km 정도의 거리였고 첫 버스는 오전 8시에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게 했죠. 그렇게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캐리어를 끌면서 조금씩 걷던 와중 조그만한 차 한 대가 저희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창문 내리고 하는 말이 야 친구들 니네 어디까지 가? 내가 태워줄게. 물론 공짜는 아니고 500루블 어때? 저희는 기대감을 안고 차 안을 봤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고 말았죠.
바로 그 차는 딱 이렇게 생긴 최소 20년은 된 차였습니다. 저 차에 성인 장정 5명 플러스 1명 그리고 캐리어가 탄다? 보장 안 나는 게 기저이고 실제로 차에 타니까 차 본체가 바닥에 붙지 않을까 정도로 쑥 꺼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런 상황 판단 따위는 다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4시에 도착하여 이미 1시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든 채 걷고 있는 상태였고 500루블이면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택시비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인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차에 어떻게 해서든 낑겨 타서 올라탔고 나름 오순도순하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향했죠.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죠.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그 러시아인은 전형적인 택시 사기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500루블을 내밀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한 사람당 500루블이니까 니네 다 해서 2,500루블이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이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돈을 탈탈 털고 5명인을 다 합쳐도 1,300루블 정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택시기사 요구에 돈을 낼 수가 없었고 저희가 화를 내며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당신이 총 비용 500루블이라고 했어. 우리는 그 이상 돈을 줄 수 없고 애초에 그만한 돈도 없다 라고 말하자 그 러시아인이 차 문을 잠그면서 저희를 협박합니다. 여기 러시아야. 여기 경찰 내 편이고 내가 여기서 너네들 경찰서로 데려가면은 너네 인원 과다 탑승에 요금 미지급까지 아마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와, 개사이코네. 저희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지만 만약 그러니까 진짜 빡쳐서 저희를 경찰서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 귀찮아질 것 같았기 때문에 잠시 저희끼리 이야기한다 그러고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새끼를 어떻게 설득하지? 이러면서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때 저희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물건이 있었죠. 그건 바로 어처구니 없게도 미니 선풍기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한여름에 여행을 갔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모두 충전식 미니 선풍기를 하나씩 챙겨왔고 이 미니 선풍기 인기는 이미 횡단열차에서 실감했죠. 러시아의 미니 선풍기는 바람이 죄다 약했고 저 선풍기는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세계였던 겁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무게에서 그렇게 강한 바람이 나오니 말이죠. 그 결과 저희가 준비한 3개의 미니 선풍기 중 2개는 이미 횡단열차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강탈당한 아닌 선물당했고 단 1개의 미니 선풍기만이 남아있었는데 미니 선풍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등쳐먹으려는 이 새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위에 언급했던 그 새끼 나눴던 화기애애한 내용 중에 저 미니 선풍기에 대한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 당시 배터리가 떨어져 있던 마지막 미니 선풍기를 차 내부에서 5핀 충전기로 충전하면서 바람이 나오자 어린애처럼 좋아하더군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우리는 결국 그 새끼가 좋아하던 미니 선풍기를 요금 대신 주면서 우리를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리고 우린 말을 걸었습니다. 야, 우린 진짜 돈이 없어. 500루블에 이 미니 선풍기 줄 테니까 내려줘. 결과는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 험악한 표정이 풀리더니 마치 애초에 이 지랄을 미니 선풍기 받으려고 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케이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먼저 내리더니 트렁크에 있던 우리 짐까지 내려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협박당하고 경찰서를 갈 뻔한 위기에서 10,000원짜리 미니 선풍기 하나로 넘기게 된 겁니다. 부족한 글솜씨로 술 먹고 써서 좀 난잡하긴 하지만 아침인데요? 아침이 아니었나?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글을 만약에 읽혀서 썰한썰에 올라가게 된다면 여행 당시 썰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개보고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니 선풍기 준다는 표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무섭던 표정이 한순간에 풀리는 순간 여행 다 때려치고 진지하게 러시아에서 미니 선풍기 장사나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네요 라고 오잉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러시아가 생각보다 덥나봐요. 미니 선풍기를 좋아하네. 모스크바 이런 데가 몇 도죠? 지금 한여름일 테니까. 아, 모스크바 12도 정도 되네. 모스크바 한 8월, 7월쯤 못 가? 8월쯤 못 가? 최저 기온이 12도고 최고 기온이 22도다. 평균 일교차가 9.5도며 강수량이 77. 옷차림은 날씨는 온화하나 일교차가 큰 편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된다. 겨울 되면 몇 대? 겨울 되면은 확 떨어지니까 1월 영하 12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저기 산간 지역 있는 데랑 비슷하고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6도니까 그 외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여튼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 어딘데 아시아 쪽인데 하여튼 거기서 한파가 닥쳤다 그러는데 영상 5도? 7도?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사람이 얼어 죽었대. 저체온증. 우리나라 5도 6도 이러면은 시원하다 이러고 다닐 텐데. 그러니까 막 습하고 막 엄청 더운데 40
40도 막 50도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데 살던 사람들이 영상 한 7도 막 6도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엄청 춥다고 느껴서 상대적으로 저체온증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살고 그런 게 돼 있는데 몸에 적응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온 차이가 확 나면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좀 날씨 자체가 극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야지나 막 이런 데 돌아다니고 이럴 때 지구력도 좋고 그런 이유가 뭐 그쪽 계열이어서 동양인들이 지구력이 좋거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기온 차이가 뭐 여름부터 겨울까지 저기 뭐 어디 철원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한 60도씩 나버리니까 보통 한 40도에서 평균 한 40도에서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5, 60도까지 차이 나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러면 힘들지. 우리는 그런데 적응이 돼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사는 거야. 근데 원래부터 계속 더운 나라에 있던 사람들, 원래부터 계속 시원한 데 살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덥게 느낄 수 있죠. 22도 정도인데 여름이었다라고 하면은 미니 선풍기 틀고 다녀서 시원하게 하고 다닐 생각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평균 영하 6도고 최저 기온이 그냥 도시인데도 영하 16도까지 떨어질 정도면 우리나라가 서울 같은데 기온 많이 떨어져 봐야 영하 10도까지 안 가거든요. 영하 한 8도 뭐 정말 많이 떨어져야 막 12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냥 기본으로 모스크바 같은 데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영하 6도라고 한다면은 뭐 말 다 했지. 안녕하세요. 와이프 임신했을 때 보고형 유튜브 보여주더니 와이프도 형팬 되었고 이후로 썰랑설레 태교하면서 키워서 올해 4월 2일에 태어난 애기 아빠입니다. 아이고. 애기 얼굴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초상권. 어제 저녁에 딸이 미친듯이 울어제끼는 바람에 저녁 먹다가 체해서 새벽 내내 와이프랑 혼자 딸 보느라 지치고 저는 설사해서 반시체 상태로 아침 7시까지 우는 딸 때문에 다시 깼는데 비몽사몽으로 분유를 타주니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하던 차에 시큼한 냄새가 나더군요. 처음엔 딸이 낀 방구 냄새인 줄 알고 어디 아픈 게 아닐까 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괜찮다는 글을 보고 안심하고 낮에 소아과 데려가자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하고서 다시 자려는데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거실에 나가봤더니 와이프도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고 일단 환기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는 중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미친듯이 강하게 났습니다. 윗집에서 베란다 배수관에 상한 김치를 흘려보냈나 싶어서 모든 문을 열고 가스나 약품 냄새가 난다는 것 같다며 아기를 밖으로 피신시키고 저는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가보니 옆집 할머니도 나와 계셨죠. 저희가 5년 전에 결혼해서 아파트 1층에 샀고 뒷마당 화단 안쪽에 작은 풀과 작은 문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마한 텃밭 같은 공간이 있어요. 야, 옛날에 이런 아파트들 많았는데 옛날 주공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뒤에 텃밭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 아파트들도 1층은 앞쪽에 이렇게 풀로 돼 있을걸? 잡초가 너무 많이 심하게 자라서 2년간 매번 관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무렵 동네 할아버지가 잔디와 꽃을 심고 관리하고 싶다고 하길래 지저분하지 않게만 하신다면 저희는 좋다고 부탁을 했었죠. 허나 날이 갈수록 지저분해지는 화분들과 스티로폼 박스들, 건축 쓰레기 같은 나무 토막 등 별의별 걸 다 주워다 놓고 오른쪽 옆집에 사는 할머니와 허구한 날 소리 지르면서 싸우길래 이러실 거면 다 치우라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미안하다면 치우겠다고 그 말만 2년째 반복하고 있고 한 달 전쯤 갓 수확했다며 작물을 주시길래 괜찮다며 안 받고 얼마 전에 아기가 생겼으니 절대 농약 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절대 약 같은 거 안 친다고 기르기만 한다면서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새벽에 농약 치는 걸 옆집 할머니가 보시고 집안에 가득 찬 냄새 때문에 참다 나오신 거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1시간간의 농약 냄새 맡다가 나와서 옆집 할머니가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죠. 진짠가 싶어서 바로 뒤쪽에 가서 치로폼인가 화분인가 키우는 고추 냄새 맡아보니 진짜더군요. 개빡쳐서 엄마 불러서 아기 피난 보내놓고 경비 아저씨들께 수소문해서 옆동 가보니까 거기서도 남의 집 텃밭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할아버지 혹시 저희 집에 농약 뿌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옆집에 고추를 심었는데 벌레가 워낙 많아서 거기다 좀 뿌린 거야. 아니 됐고 당장 화분이랑 작물 다 치우세요. 사람 사는 집 앞에 그것도 애기 있으니까 조심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집 앞에다 용약을 쳐놓고서 벌레가 문제예요? 오늘은 안 치우면 다 엎어버릴 거니까 그냥 당장 와서 치우세요. 아니 거기다간 안 뿌렸다니까 그러네.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럼 벌레가 많은데 그냥 둬? 브라임. 옆집에 엄청 뿌린 것도 맞지만 저희 집 앞에도 고추가 있었고 옆집 할머니도 농약 뿌리는 걸 보셨음. 저희 집에 지금 온통 농약 냄새로 가득 차서 애기 울고 깼고 저희도 어지럽고 속 울렁거려요. 분명 애기 있으니까 농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쓰셨죠? 제가 없기 전에 그냥 직접 치우세요 빨리. 아주 건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사과는커녕 발뺌과 구라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눈이 돌아가더군요. 누군데? 네가 누구길래 내 집 앞에 와서 농약 써서 내 새끼 농약 냄새 맡게 하고 그렇게 당당하냐?
배가리에 삽 가서 엎어라.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아보고 삽을 꽂으려면 한번 꼽아봐. 쳐봐. 이런 식으로 고성이 오가면서 20분가량 싸우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면서 쳐다보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오히려 내가 별일 아닌 걸로 노인한테 쌍욕박은 미친놈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같이 따라와 주신 옆집 할머니가 주민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설명해줬어요. 아직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 집 앞에 농약을 부어놔서 냄새로 가득 차고 옆집도 내 집도 난리인데 새댁집은 어떻겠냐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구경하던 주민분들이 너도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한마디씩 하는 걸 보고 유명한 또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으로 5년간 일하면서 미친 새끼한테 뭐래도 안 됐지만 경찰 앞에선 순한 강아지다라는 걸 배운 저는 급하게 머리를 식히고 경찰을 불렀죠. 역시나 경찰이 오자마자 치우기 시작하면서 이걸 뭐 이런 걸 좀 하는 걸 그거 갖고서 이렇게 다들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이미 옆집 인싸 할머니와 친구분들까지 오셔서 저런 미친 개새끼를 하지 말고 그만하고 있어 나왔으면 이게 봐 아이고 그냥 다 버려 저 미친 양반이 치우는 거죠 라고 지원 사격을 해주셔서 미친놈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CR도 안 먹혔죠. 하지만 결국 경찰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내일 관리사무소에 주민분들과 다 같이 함께 강하게 민원을 넣어보는 것밖에 없다고 돌아가셨고 땅 주인이 아파트건 저희건 간에 그 위에 농작물 상하게 하면은 재물 손괴죄로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 건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응? 뭔 소리야?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 심었는데 그게 왜 재물 손괴죄?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 미친놈 치운다고 해놓고 바로 옆집 고추밭 해둔 집 어떤 회사 관사로 쓰는 집인데 아무도 안 살고 있어. 옮기는데 진짜 뒤통수 갈겨버리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딸이 울고 있대서 일단 아기용품 다 챙겨서 엄마 집으로 갔는데 20분을 두고 온 게 있어서 집에 와보니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새벽에 소금물 타서 옆집 고추밭까지 싹 뿌려가지고 죽이고 모른 척하다가 걸리면 그냥 벌금 내고 말까 싶기도 하네요. 애 하나 보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민사를 넣을 수도 없고 멘붕이 옵니다. 와이프도 멘탈 나가서 집 세 주고 엄마 집에 가서 살자고 할 정도예요. 오늘은 엄마 집에서 하루 자고 내일 다시 가서 청소 싹 하고서 집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저 할아버지 쫓아내라고 할 때 말 들을 걸. PS 그 미처럼 교장까지 지낸 교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다른 동의 동대표랍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애니지님이 올려주신 답답한 썰랑썰리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집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농약 뿌리고 그래서 내 애기가 농약 마시고 이랬다 그러면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최대한 좆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농약이 고추에다 치는 농약 엄청 세요. 저도 고추 키워봐서 아는데 고추 탄저병이라 그래서 하얗게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 고추 병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추 약 뿌리고 그러는데 그 농약 좀 센 농약 뿌려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애기가 바로 맡을 수 있는 창문 앞에서 살포하고 이랬다는 건 그럴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중죄죠. 요즘에 출산율도 저조해서 애기들도 안 태어나고 사람들이 안 낳는 마당에 하나하나 진짜 소중하게 보호해도 모자를 파네 교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병이 있는 게 아닐까, 병원에 빨리 보내야 되는 게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 남의 그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심각하게 이 일이 안 갔으면 좋겠지만 병원에 빨리 이송을 시켜서 편안하게 텃밭 원래대로 이렇게 해서 잔디만 깔려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자기가 저렇게 욕먹을 짓을 해놓고서 자기 교장 출신이라고 그러고 다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뻥일 가능성도 있어요. 뭐 교장 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실제로 교장이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죠. 간혹가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서 그 아파트 사이사이에 그런 데다가 반 만들어서 키우시고 그러신 분들 왕왕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될 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다가 땅이 있고 그러면 거기 앞에다가 오밀조밀하게 뭐 키우고 그랬던 소소한 재미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에서 자라고 농사나 농업 쪽으로 아예 이해가 없는 도시에서 자란 현 세대의 20, 30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학을 띄고 난리가 나요. 아예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저조차도 집 앞에 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 잔디밭에다가 만들었다. 베란다 열면 바로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그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전 밤에 거기 제가 다 뒤엎어버리고 다 내다 버렸을 거예요.
이해 절대 못하고 하시려면 본인이 땅을 사셔서 외지에다 땅을 사셔서 그 주말이나 아니면은 평일날 심심할 때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지. 그 앞에 얼마나 너저분하고 그래. 본인이 그 아파트 전체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전체 아파트 돈 주고 산 게 아닌데 거기다가 자기가 그렇게 미관을 해치고 그런다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완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굉장히 큰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이 쓴 분도 진짜 화나고 열받았을 텐데 잘 참으셨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그런다는 걸 본인도 분명히 알아서 처음에는 존댓말하고 그 전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러고서 다 이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워낙 기본 틀을 벗어난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솔직히 저였으면은 저보다 더 심하게 했죠. 안녕하세요. 개보건님이 황충이라는 네임드로 GTA 시참을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던 그 시절부터 남몰래 뒤에서 시청하고 있던 팬입니다. 나 황충이야? 너 황충? 어우 11년 전 팬이네요. 때는 바야흐로 14년도 철원이 위치한 땡사단 땡땡대대 땡중대의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 짬 찌끄레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중대는 화기중대입니다. 화기중대는 뭐예요? 보병대대는 한 대대당 한 중대가 화기중대로 소총중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 화기중대는 뒤에서 포 쏘고 박격포 쏘고 막 이러는 건가 보다. 흔히 하시는 81mm 박격포가 저의 주특기였으며 일과 시간에 주특기 훈련과 위병소 근무를 들어가는 빡센 일과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전쟁 났을 때 생각해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박격포로 갔다가 지원해주고 그러면 적들이 사기가 막 떨어지니까 돌격하거나 아니면은 주요 지점 타격하고서 안전하게 다른 보병들이 진입할 수 있으니까 박격포 부대가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대대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설명해드리자면 3개의 소총중대에서 탄약고 근무를, 화기중대에서 위병소 근무를 들어갑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첫 자대를 들어갔을 때 10월 군번으로 들어갔는데 기수가 좀 많이 꼬였습니다. 중대 최고선임이 병장인데 그 다음 최고선임이 6월 군번, 그리고 다달이 7, 8, 9 제가 있는 10월 군번 순으로 6월 군번이 분대장을 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다 보니까 6월 군번 분대장급들이 위병소 조장 근무를 그 외 인원들이 사수 부사수를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병소 조장 1병, 위병소 사수 2등병, 부사수 2등병. 아, 1병이 조장이고 2등병 둘이 사수 부사수야? 이런 일이 있나? 첫 자대 배치 이후 첫 번째 위병소 근무는 낮 근무였습니다. 이때는 엘리트 1병 2달 선임과 함께 근무에 투입되어 각종 근무 방법, 위치, 차량 통제, 행동 요령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대대장님의 하이패스 방법이었습니다. 야, 땡땡땡, 이병 땡땡땡. 지금 내가 말해준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제 말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이 오실 때는 진짜 각 잘 잡고 바리케이트 개빨리 열어야 돼. 어리버리 까면 안 돼. 알았지? 왜 그렇습니까? 대대장님이 들어오실 때 브레이크를 밟는 걸 싫어하셔. 만약에 하이패스가 늦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는 중대장님한테 개 털려. 하지만 각 잡힌 모습으로 잘만 하면 포상 휴가도 받을 수 있다. 뭔 소리야? 이런 대대장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선임이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대대장님이 레토나 차량을 타고서 출퇴근하는데 그때 각 잡힌 모습으로 경례와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포상 휴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이패스, 즉 바리케이트를 빨리 신속하게 치우지 못하면 엄청나게 까임이 기다리고 있어서 대대장님의 등장은 포상과 징계의 양날의 검이었죠.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인수인계 받은 뒤 두 번째 근무에 투입되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 근무는 이등병 맞선임과 같이 투입되었는데 각종 수화와 암구어 등 주간에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고 엄청 추웠죠. 그때 당시 영하 22도였습니다. 온도계 온도가 22도였습니다. 체감 44도. 와, 개춥겠다. 얼어 죽겠어. 와, 영하 22도면은 여러분들 그 냉장고 냉동실 칸이 거의 보통 16도 18도 이래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 땡땡 얼어 있잖아. 마이너스 22도면은 미친 무슨. 사실 이때까지 투입한 이등병 맞선임은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살짝 패급의 냄새가 스쳤지만 제가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내가 패급 같았기 때문에 그 스멜을 무시했었죠. 이후 함께 근무를 서던 중 각 초소에서 추운 바람을 피해 쭈그려 있던 중에 어느새 차량 한 대가 부대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차량 라이트 수화시 사수 쪽 초소에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초소에서 나와서 선임이 있는 쪽 초소를 보는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초소를 열어보니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땡땡땡 해병님! 빡새끼야!
지금 차량 옵니다. 빨리 수화 잡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선임을 깨웠고 이미 위병소 철문 앞까지 차량이 다가와서 저는 속으로 아씨 엿됐다라는 마음으로 차량을 봤습니다. 근데 차량을 보니 대대장님 레토나였습니다. 저는 주간에 들었던 땡땡땡 일병의 말이 스쳤습니다. 대대장님은 브레이크 밟지 않게 해. 대대장님은 브레이크 밟지 않게 브레이크 밟지 않게 밟지 않게 밟지 않게.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선임에게 땡땡땡 일병님! 새끼야 지금 온 차량 대대장님 같습니다. 어? 대대장님이야? 대대장님 레토나랑 너무 똑같습니다. 아씨 빨리 말해야지 개방! 응? 무슨 뭐 가오가이거 변신 외치는 것 같다. 저는 속으로 아니 무슨 야간에 수없이 그냥 개방을 한다고? 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 뭐 선임이 개방하는데 개방하지 뭐 라는 생각에 라이트 수화 및 암고 등 모든 야간 수화를 스킵한 후 철문을 바로 개방했습니다. 철문이 개방되는 순간 차량은 빠르게 대대로 올라가 버렸고 제 사수는 위병소 조장에게 방금 차량 저희 대대장님이시고 부대 방문 오셨습니다 라고 하자 위병소 조장 왈 대대장님이? 기다려봐 대? 안 나가셨는데? 라는 말은 저는 초소에 있어서 듣지 못하고 대대장님이 야간에 무슨 일이시지? 라는 생각에 차량의 좌측 번호를 확인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차량에는 부대 번호와 우측에는 대대 번호가 적혀있는데 차량 번호가 대대장님 번호와 다른 겁니다. 저는 급하게 사수에게 보고를 했죠. 대장님이 아닙니다. 뭔 소리야? 대장님 차량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대장님 차량 번호랑 다릅니다. 그만한 순간 위병소 조장 근무하고 있던 선임이 야 방금 간 차량 누구야? 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 라고 소리 질렀고 저와 사수는 얼음이 되어 야 땡땡이야 땡땡 됐다고 야 누군지 몰라? 사수왈 부사수가 대대장님이라고 해서 저는 개방한 거밖에 없습니다. 땡새끼 조장왈 야 부대번호 뭐였어? 땡땡땡땡 번이었습니다. 땡땡땡땡? 네 땡땡땡땡 번이었습니다. 우리 사단 번호야. 조장은 즉시 통실에 전화해서 차량 탑승자를 확인하였고 알고 보니 그 차량은 사단 직할 중령이었던 기무 대장님의 차량이었으며 대대장님을 만나러 부대에 방문하신 상황이었죠. 저는 남은 30분을 조장의 쌍욕과 사수의 쌍욕을 먹으면서 근무를 마쳤고 대대로 복귀하니 대대장님 주차자리에 떡하니 대대장님 차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갈 때는 못 봤을까. 다음날 중대장님께서 친히 저희를 방송으로 중대에 알린다. 어제 기무 대장님 프리패스 시킨 내 앞으로 이상. 저희는 바람과 같이 행정반으로 달려갔고 쌍욕의 시간을 보낸 후 경위서를 작성하고 행정반을 나와서 모든 중대의 선임에게 쌍욕을 먹는 보람찬 시간을 보냈죠. 다행히 영창은 안 갔어요. 이후 완전군장으로 일주일간 개인정비 시간에 연병장 구보를 실시하는 처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부들 막 밤에 그냥 막 술 먹고서 분명 대대장이 12시까지는 전부 다 복귀해서 잠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막 그래. 말 존내 안 들어. 근데 그중에 말 제일 안 듣는 게 대대장이 말을 안 들어. 대대장 어디 갔다 오는지도 몰라. 12시 막 2시 1시 됐는데 막 들어와. 그냥 막 걸어서 들어와. 나다 막 이러면서 들어와. 뭐 옆에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문 열려고 막 이래. 수화를 안 할 수가 있나? 수화하지. 나야 얼굴도 모르냐 막 이래. 명령에 3회 이상 불응 시 발포한다. 멈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나라고. 움직이면 쏜다. 땡땡땡. 몰라. 너도 어디야? 몇 중대냐 너? 막 이래. 대장님이면은 암고 아실 겁니다. 땡땡땡. 막 몰라. 위병조장! 야! 위병조장! 우리는 위병조장을 둘이 섰어. 부사관 하나하고 위병조장하고 이렇게 해서 부사관하고 둘이 같이 맨날 이렇게 섰다. 부사관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막 문 열고 급양관 이러는데 깜짝 놀라서 막 내려와. 대장님! 막 아씨 문 열어라. 우리 막 총 겨누고서 막 땡땡땡! 위병조장이 막 머리통 때리지. 야 대장님한테 뭐하냐 막. 존나 웃긴 거 뭔지 알아? 자기도 쪽팔리나 봐. 위병조장한테 올리지 말라 그래서 써있지도 않아. 그냥 대대장님 들어오심 이 정도만 써있고 수화 부름 뭐 이런 거 자세하게도 안 돼있고 보고에도 안 올라가. 우리한테 피해도 없어. 부사관들이고 뭐고 그냥 야 뒤질래 나야 막 이러면서 막 까부치면서 들어오잖아. 바로 공포탄 발사야. 나한테 걸리면 얄짤없어. 나는 탄약고에 근무 쓰면서도 간혹 가다가 소대장 이런 애들 군인정신 터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밤에 순찰 다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어. 간혹 가다가 당직 사령 중에 골치 존내 아파요. 막 시도 때도 없이 한 번씩 장난치고 그래. 탄약고 막 들어가려 그러고 그리고 자기한테 막 공포탄 쏘고 그러면 잘했다 그러고 막 이래. 거기서 그거 보고 올리는 거 그거 한 번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2번 3번 했을 때 중대장들이 애들 왜 괴롭히냐고 존나 지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깨갱하고서 본청에서 담배 피러 나오지도 않아. 근무 이러고 중대장들이 다 갈고가지고
군대가 너무 FM으로만 해도 골치 아프고 너무 헬렐레 펠렐레 해도 문제고 적당히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전쟁 터지고 이랬으면은 지금 만약에 막 완전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으면 얄짤없지. 수화 못하면은 그냥 바로 적이라 간 줄 알고서 바로 쏴버리지.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와가지고 막 우기고. 존내 웃긴 거 뭔지 알아?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난 들었어. 밖에서 군무원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데 모르는 거야 이걸. 전화하는 거야. 야 오늘 한거 뭐냐 이러면서. 그럼 전화로 알려주는 거. 전화로 알려주는 거 뭐 그거 저거거든. 저거예요. 대회비 거시기 걸려요 그거. 그래가지고 뭐 사건 사고에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아낸 뒤 뭐 들어와가지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러다가 걸려서 사단 무슨 뭐 어디에 뭐서 헌병대에 끌려갔었다 막 이러면서 막 사건 사고 막 이런 거 나오고.